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실제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요. 교육 영상을 빨리 촬영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2011년 그 12월, 11월 1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시 40분입니다. 네, 오전 1시 40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교육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잘생긴 이 남자 레스큐어처럼 제 눈도 조금씩 감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이제 강의를 또 초빙해 주신 저희 이제 박종 교수님과 또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1시간 정도, 1시간까지 또 하면은 안 되겠죠. 정확히 시간을 또 제가 맞춰가지고 어, 강의를 잘 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영상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지루하실까봐 마지막에 이런 그 실제로 굉장히 리얼리티한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좀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비밀이 제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도 이게 일반인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잠깐 그 제가 예정돼 있지 않은 슬라이드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스마트 차트를 이용해서요. 요즘 매우 PPT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깔끔해졌더라고요. 뭔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심폐소생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환자를 발견한다. 발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뭐를 결정하냐면은 CPR을 해야 되나? CPR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요건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CPR을 실행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CPR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이 부분을 자꾸 저희가 간과를 해요. 이 부분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 결정해서 모두 다 CPR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CPR을 해본 사람이나 CPR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징검다리인데요. 발견하고 이 징검다리를 넘어야지만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니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 가르친 그 CPR을 일반인들이 퍼블릭 어세스가 되는 겁니다. 접근이 되는 거죠.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리스판스가 반응이 되는 거죠. 직접.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 방해 요소, 이 방해 요인이 있어요. 방해 요인.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인들을 교육할 때 그거를 하는 게 매우 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수무 그림 찾기를 하듯이 생존한 이 일본 젊은 학생을 보면서 Right, no. Someone go and get on the radio. There's a radio on my bike. Call for the defib. 자, 환자를 잘 봐보세요. Check pulse. Hang on. Hoppo can't detect a pulse. 이 환자는 지금 심장이 정지된 환자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이 레스큐어들이 조금 숙련도가 딸려가지고 맥박을 촉지했는데 맥박이 있는데 맥박이 없다고 그렇게 잘못 오인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이 영상 케이스에서는 제로입니다. 왜냐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나중에 보면은 환자한테 제세동을 전기 쇼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전기 쇼크를 준다는 것은 환자의 현재 심장 리듬이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는 100%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환자는 지금 심장이 정지된 환자입니다. 심장이 정지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망한 환자죠. 심정지 환자다. 심장이 멈췄다. 라는 환자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심장이 정지된 사람을 우리처럼 자주 목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응급의료 권역외상센터에 있으면서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환자 말고요. 사망한 환자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이 환자가 지금 살았구나 죽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근데 이 환자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Bagging, come on. He's not breathing. Bagging, come on. Bagging. Tucker is clinically dead. 입니다. You grab the none. 방금 혹시 보셨나요? 잘 봐보세요. You grab the none. The boys must get his heart beating again and air into his lungs. It's a male, about 20 years old. They got him on the bag now. I'll get back to you in more. Everyone? 또 한번 봐보실까요? I can't really feel it. Danny arrives with a defibrillator as Corey starts CPR. 결정적인 장면이 좀 있는데 One. 조금 시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 clear. 자, 1대입니다. Stand clear. Don't use. 지금 요때 지금 잘 봐보세요. No touching. Stay clear, unclear. 됐나요? Ready? 순식간에 지나갔죠. 요거는 지금 환자가 움직였는데 요거는 지금 자동 전기 샥을 줘가지고 이제 충격에 의해서 환자가 움직인 거고. Stand clear. 지금 봐보세요. Stand clear. Don't use. No touching. 환자 팔하고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 Stay clear, unclear.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Everyone stand clear. Don't use. No touching. 얼굴 보셨죠?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인데요. 또 봐보세요. 보셨죠? 지금 가슴은 흉부는 이 체스트죠, 체스트. 흉부는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마치 붕어가 뻐끔뻐끔 하듯이 환자가 얼굴만 이렇게 뻐끔하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심정지 호흡 혹은 과거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셨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거 에이고날 게스핑, 에이고날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Check pulse. There's no pulse. Give CPR. I can't get one. 네. 이게 보면 흉부는 움직이지 않아요. The defib doesn't work on Tucker first time. 다시 가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The machine needs time to recharge. Corey continues CPR. 다시 CPR 하고 있어요. 12.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나중에 Patient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돌아오는 보는 거면 양상이 좀 Tucker's been 다릅니다. clinically dead for at least 비슷하게 4.5 움직이긴 하는데 minutes.
He has one chance 환자의 left. 가슴 보면 가슴이 움직이죠. Thank you. 이건 지금 폐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Analyzing rhythm. 아까 에이곤하기 에스핑하고 다르죠. 여기 가슴 봐보세요. The 가슴이 third shock has finally had an 오르락 effect.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요 미묘한 동작을 실제로는 구분을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아주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냐? 환자를 발견하고 결정한다. 근데 환자가 뭐예요 지금? CPR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어떠죠? 환자가 움직인다. 어때? 그건 움직이는 거니까요, 저건. 움직이는데 그러면 CPR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움직이기 때문에. 저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걸 구분해내지 못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많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작들을 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를 깨워본다든지 아니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이렇게 환자가 심정지 상태이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붕어가 마치 입을 이렇게 뻐끔뻐끔하는 이런 그 심정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제 환자의 케이스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주 리얼리티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실제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잘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고요. 문어마다 약간씩 다른데 뭐 40% 이렇게 100명 중에 40명 또 100명 중에 막 60명 이렇게까지 많이 이런 심정지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고 실제로 보고하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심장이 멈췄어. 그러면은 죽었어.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그 잘못된 상식적인 이런 그 사고 흐름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뭐 이렇게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어야 Good work, 됩니다. boys. All of his eye. Good work. Try deep breaths, mate. Okay? As they wait for an ambulance, lifeguards try and piece together the events that almost killed Tucker. 네, 잘 이렇게 살아난 환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그래서 또 결국은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뇌졸중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시간, 비용, 인력 근거에 기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단순화해서 쉽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연구실에 있는데요. 연구실이 약간 좀 추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년, 2년이네요. 훨씬 전이네요. 심장질환이 뇌혈관 질환을 앞섰죠. 과거에는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그 지역사회 매니지먼트적인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활동이라든지 또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패스트 전략들 이 심폐소생 이 뇌졸중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 어떤 환자보다 빨리 대응을 해서 CT도 빨리 찍고 그 다음에 이런 혈전 용해제에 관련된 그런 시술이라든지
또 그 약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물들을 적절하게 그런 사용하는 이런 그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과학적인 그런 그 변화 때문에 그 고령 환자들이 결국은 그 사인으로 또 나중에 이런 폐렴이 많이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잡히면서 약간은 그 통계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착시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는 이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혈압을 잘 관리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예방 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아주 잘 만들고 있고 지역사회에 보급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더 저는 응급의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실효적인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그 내원 시간을 보게 되면 2시간 이내 병원 도착률이 미국은 52%,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48%,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30%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더 이렇게 낮고요. 1시간 이내 병원 도착률은 미국 23%, 한국 28%, 영국 15%, 일본이 8%. 그러니까 1시간 이내 병원 도착률이 우리나라가 18%니까 이런 나라보다는 좀 더 괜찮지만 여전히 조금은 1시간 이내 병원 도착률이 100명 중에 2명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런 자료를 보면은 50분 이상이 골든타임을 초과해서 내원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심내혈관 환자들, 특히나 뇌졸중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이 내원 투발 수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인질하죠. 뇌졸중은 인질합니다. 요건 지금 뭐냐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서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인질하고 병원을 결정해서 보호자가 환자를 태워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병원에 내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문제가 뭐냐면 이 병원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면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은 그 병원이 뇌졸중이나 심내혈관 치료가 풀 어세스먼트, 풀 매니지먼트가 되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보게 되면 여기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병원에서 일단 환자의 증상을 보면은 바로 이런 큰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 CT를 찍고 환자에 대한 1차 매니지먼트나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원인 교정이 완전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죠. 예. 근데 최종 치료는 안 되거든요. 최종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내원하는데 아주 초기에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괜찮은 케이스인데요. 인질해서 신고를 하는데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 앰뷸런스가 환자를 데리러 가죠. 그래서 환자를 타고 현장에서부터 평가하고 인터베이션하고 병원을 결정하는데, 이제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가 또 구급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급대원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 전대병원에 조대병원이 대표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잖아요. 근데 전대병원에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대학교 병원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긴 하지만 5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병원보다는 병원이 그 환자가 한 명도 대기하고 있지 않은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훨씬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급대원은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해 가지고 환자에게 최적의 골든타임에 적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원 수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뇌졸중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뇌졸중의 증상이 내지는 이런 그 흉부의 이런 그 심근경색의 증상이 매우 그 다양하고 가슴이 완전히 한쪽 팔이 완전히 마비된다거나 아예 무슨 그 언어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그 쉽게 증상이 아주 그냥 쇼킹하게 나타나면은 본인이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를 쉽게 아는데 좀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심근경색 경우에도 이 가슴이 그냥 단순하게 불편한다든가 오심이라든지 구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연관성이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통증이 이렇게 가슴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체스트 페인은 이렇게 로케이션 되거든요. 이게 돌아다닙니다. 얘가 이제. 그래서 이게 목이 뻐근하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고 어깨 부위로 페인이 불편감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등이 아픈 경우도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증상이 이 가슴 불편감이나 통증이 로케이션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통증이 급성 심근경색이냐, 통증이 가슴 통증이 체스트 페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환자들은 체스트 페인보다는 이 디스컴포트죠. 디스컴포트를 먼저 호소한다는 거죠. 네. 요거는 디스컴포트는 뭡니까? 불편감이잖아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 우리나라 이 우리말은 형용사가 매우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명사가 조금 이렇게 적은 대신 형용사가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아프다라는 표현도 뭐 이렇게 우리 또 전라도 우리 할머니들은 아이고 더죽이야 또 이렇게 몸에 삭시나 예? 그렇죠? 또뭐 엉쳤다 뭐 이렇게 답답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도 매우 다양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가슴 압박이나 불편감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지아나 버미팅이나 디지니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흡하기가 이렇게 매우 좀 이렇게 가쁜 호흡을 한다든지 내지는 턱이 이렇게 아프다든가 불편하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 어깨 위쪽에 약간 등 뒤쪽으로 이렇게 백페인이 발생한다든가
노지아나 버미팅 사인이 있다든가 약간은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그 심근경색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어택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이스케믹이 80에서 8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믹의 모탈리티는 15에서 30% 사망률은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블리딩이죠. 혈관이 터진 것은 뇌졸중의 10에서 1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에서 7%가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고 모탈리티는 정확하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모탈리티는 그 통계 수치가 너무나 가변이 심해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뇌졸중의 특히나 브레인 어택의 이런 그 문제는 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는 것이죠. 몇몇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한 4조 정도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요. 저희 지금 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요양병 같은 데 굉장히 많은데 요양병 환자들 보게 되면은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분들, 그 다음에 또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요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케믹이 77%이고 블리딩이 22%. 그러니까 여러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한 8대 2 정도 내지는 뭐 7대 3 정도의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내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블리딩은 이스케믹보다 더 시간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에 민감하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게 한정된 브레인 스페이스 이런 공간에서 출혈이 조금이라도 많이 이렇게 매시브하게 출혈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런 그 뇌 조직의 허혈 상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고요. 이스케믹은 또 뇌 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뇌 조직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조직의 어떤 그 부종이라든지 또 이런 그 이스케믹 된 임팍된 그런 조직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플루이드 같은 것들이 뇌 압력으로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뇌에 어떤 그 신경적 장애들이 발생하는 이런 불행한 결과들이 발생하죠. 경세 1년 누적 사망 4년 누적 사망을 봤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경색도 뭐 높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결국은 이제 수정된 바델 지수를 통해서 뇌졸중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정된 바델 지수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뉘는데 의존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좋을수록 굿 퀄리티인 거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 생존하시긴 하셨지만 예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요 의존도를 결정하는 이런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뉴럴로지 아웃컴이죠. 굉장히 좋은 뉴럴로지 아웃컴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게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이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요 시간을 얼마만큼 타임 세이브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런 그 의존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2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율을 보게 되면 브레인 어택이죠. 장애율이 27.4%나 됩니다. 굉장히 장애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율의 이, 이 노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레이드 1, 2, 3, 4, 5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쪽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이쪽은 이제 아니 그레이드가 괜찮은 굿 퀄리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레이드가 지금 1급이 좋지 않고 6급이 이 점수가
장애 정도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6급은 뭐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쪽 비율이 지금 올라가야 되겠죠. 요쪽 비율이 높으면은 안 좋겠죠. 조금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초기에 얼마만큼 자원을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6개월까지 6개월이죠. 6개월까지 이런 다양한 동작 수행이나 언어 수행이나 관절 운동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 얼마만큼 재활이라든지 이런데 환자에게 많은 그런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느냐가 환자의 긍정적인 호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브레인 어택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신경학적인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능의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우리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뇌졸중, 후유증,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를 적절하게 재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가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드가 하나가 생략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뇌졸중 교육을 우리가 하고 요 내원 시간에 타임 어택을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핵심 요약을 해보면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치료 후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치료 후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6개월 이내에 뭐를 잘 해야겠습니까? 환자에게 어떤 그 장애를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재활적인 그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CPSS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PPT 자료가 누락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이 세 가지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도록 일반인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뇌졸중 테스트라고 해서 이 페이셜, 그 다음에 암의 움직임, 그 다음에 스피치하는 그 말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첫 번째가 요겁니다. 이게 환자에게 팔을 들어보세요가 아니고 정확한 거는 환자의 팔을 내가 잡고 앞으로 나란히를 시키는 거죠. 앞으로 나란히를 시켜서 이렇게 팔을 이 앞으로 나란히를 강시처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갑자기 손을 내가 이렇게 양손을 딱 놓는 겁니다. 이때 한쪽 팔이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쪽에 기능적인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환자한테 얼굴의 표정을 이제 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웃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웃었을 때 양쪽이 동일한 표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불균형적인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건데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문장을 따라 해보게 했을 때 환자가 이걸 적절하게 따라하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뇌졸중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 가지만 양성이어도 뇌졸중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이런 그 세 가지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안면 근육의 그 얼굴 표정, 안면 근육의 어떤 불균형성, 그다음에 말을 할 때 이 언어를 적절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또 환자가 이런 팔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 지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졸중 교육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교육을 시킬 때 핵심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양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세 가지만 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지럽거나 뭐 여러 가지 뇌졸중의 증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메스껍거나 뭐 복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일반인들에게 교육하면 일반인들은 오히려 그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 교육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단순화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심정지 말고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교육할 때도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가슴 통증이라는 것으로 단일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교육하기보다는 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가슴이 그냥 뭐 답답하다, 불편하다 정도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인이 식은땀을 흘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그 심근경색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불편감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환자가 동시에 본인 식은땀을 이렇게 쫙 흘리고 있다. 콜드 스웨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웨이팅이 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심근경색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심장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지에서부터 뇌졸중 또 심근경색까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그런 그 코비드19의 교육의 지침인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뇌졸중 교육을 하거나 어떤 집단 교육을 할 때 실습 교육 같은 걸 할 때 요 지침을 좀 우리가 준용하거나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손 씻기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는 알코올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마네킹을 꼭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면보호구를 사용해서 직접 입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안 됩니다. 인공호흡은 이제 코비드 시대에는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요거 이제 무시해도 되고요. 요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일반인 교육할 때는 인공호흡 교육을 하지 마세요. X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레벨 D, 레벨 D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 보호 장구라고 우리가 이제 하거든요. 요게 이제 이 CPR 위협상 어떤 환자에게 어떤 CPR 상황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입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국제적인 지침을 좀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요. 요게 지금 이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거나 그런 위험이 매우 없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잠잠해진 지역사회 그런 그 위험이 없거나 팬데믹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건데요. 요걸 보게 되면은 그 가슴 압박을만 하는 CPR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마스크나 또 이런 그 안경이라든지 또 그 글러브 같은 거, 장갑 같은 거를 착용하고 심폐소생술에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번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말, 드래프트, 비말뿐만 아니고 안타깝게도 에어로졸 형태의 호흡기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압박 CPR 할 때도 N95 이상의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슴 압박 CPR 할 때도 일반인이 할 때도 얼굴에 덴탈 마스크가 없으면은 수건 같은 것을 얼굴에 덮고 되도록이면 CPR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또 제세동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AED죠. AED를 사용할 때도 되도록이면 환자의 얼굴에 이런 그 수건 같은 거를 좀 위치시키고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일반인들에게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밑에는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디서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요. 최소한 1.5m 정도의 간격이 있는 공간이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심정지 상태라면은 일반인들이 2m, 3m 내지는 최소한 1.5m 정도의 간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이런 정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인 교육할 때나 이럴 때 되도록이면 구경꾼들은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게 좋겠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쇼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제 실무적인 좀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주일 전 24시간 전 교육당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지침이 매우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뇌졸중 교육이나 CPR 교육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지키면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질본의 최신 지침을 준수하자. 1인 1 마네킹을 사용하자. 거리는 1에서 2m를 사용하자. 개인 위생 체크를 하자. 이건 우리나라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부, 2부에 걸쳐가지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사회 헬스케어 매니저인 선생님들과 두서없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제가 조금 이런 그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좀 더 매끄럽게 여러분과 수준 높은 교육을 강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박시은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강의 내용이 혹시나 있다거나 내지는 또 이렇게 같이 디베이트 해보시고 싶거나 토론을 하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겨울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